자, 우리가 장애 진단까지 받았어요. 그러고 나면은 어떤 시기가 오냐면 장애 인정, 장애 수용의 시기가 옵니다. 아이가 어리니까 엄마의 손이 많이 가서 몸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몸만 힘들면 괜찮겠는데 우리가 마음이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이거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장애 수용. 이 부분 한번 먼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이가 어렸을 때 장애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나요? 지금은 많이 평온한데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눈맞춤도 잘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 그러니까 꿈별이를 낳고 장애 판정을 받기 전이죠. 저는 이제 다운 증후군이라는 거를 이제 낳자마자 알았으니까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제가 약간 대인기피증처럼 우울감도 너무 심하고 사람들을 다 만나기가 싫어져서 모든 만남을 차단했어요. 모든 단톡방에서도 제가 다 탈퇴를 하고, 첫째를 같이 키운 육아 동지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도 전혀 만나지 않고 정문 속에 이렇게 박혀가지고 병원만 왔다 갔다 하고, 그때는 또 남편과도 사이가 안 좋을 때여서 가족끼리도 거의 소통이 없었고, 상담 선생님 일주일에 하루 만나는데 그 선생님하고만 소통을 했어요. 동굴에 있었던 괴로웠던 시기가 있었고 우울감도 굉장히 심했었고, 상담을 1년 넘게 개인 상담을 받았고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냥 갑자기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폭받치는 이야기들이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막 키보드를 켜고 막 미친 듯이 쓰기 시작을 해서, 또 운 좋게 그 교육 잡지 민들레에서 부모 일기를 한번 연재해 보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글을 쓰면서 좀 그 시기를 버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과 글쓰기, 언제 끝날지 모르는 터널을 지나왔고, 저희 남편은 저랑 사이가 안 좋은 시기에 또 해외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해외에 가서 이제 6개월 동안 사막에서 일을 했는데, 거기 가서 잠이 너무 안 와가지고 막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하는 현장이었는데 끝나고 미친 듯이 막 뛰었대요. 이렇게 탈진해서 쓰러져서 자려고. 그렇게 시기를 보내면서 내가 이렇게 아내와 아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돌아와서는 저희가 좀 이제 화해의 과정을 겪었고, 뭐 부부 상담도 받고 해서 지금은 사이도 많이 좋아졌고, 아이의 장애도 좀 많이 수용을 해서 뭐 복지카드 챙겼어? 막 이렇게 짐 쌀 때 이야기를 서로 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됐는데, 그러기까지 쉽지는 않았죠. 지금 울리님 이야기 들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똑같아요.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맞아 라고 하실 정도로 우리한테는 일정한 단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아이의 장애로 인해서 엄마인 내가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울하고 불행하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가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시기에 있는 영유아기 엄마들 좀 어떻게 한번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보면 좋을까요? 우리 사회가 워낙에 장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죠. 그래서 장애인의 부모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장애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이 이제 큰 전제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많은 정보들을 우선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장애가 있어서 그렇게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장애가 있어도 장애를 갖고 있는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이런 그 여건들이 점차 나아지고 있고, 장애를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의 삶이 바뀌고, 우리 궁극적으로는 우리 아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 그리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 그리고 사회에 긍정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나의 첫 번째 태도가 사실은 많이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우리 부모님들이 장애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사회에 우리의 장애를 어떻게 알리고, 또는 우리가 장애를 가진 내 아이가, 나의 자녀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지 알아보시고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이런 부모님의 당당한 태도가 내 자녀의 미래를 바꾸고 아이의 웃음을 만들어내는 건강한 일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제 아이가 어렸을 적에 아이의 장애 때문에 제 인생이 저당 잡혔다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절에 왜 그렇게 살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장애를 너무나 나쁜 것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나쁜 것, 안 좋은 것, 창피한 것, 어디다 숨겨야 되는 것, 온갖 나쁜 것들의 집합체. 그게 바로 장애야. 근데 그 나쁜 것을 누가 갖고 있냐면 내 아이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어요? 이걸 어떻게든 없애버리려고 이걸 치료를 통해서 얘를 어떻게든 사람 만들려고. 그러니까는 제가 너무 힘들고 가족 모두가 불행했던 거예요. 자, 이 시기는 부모들만 힘든 게 아니에요. 장애 수용의 단계에서는. 비장애 형제자매들. 장애인 형제자매의 장애를 일찍부터 공개하는 게 나을까요? 공개하지 않는 게 최대한 숨길 수 있는 대로 숨기는 게 나을까요? 지금 비장애 형제자매가 몇 학년이라고? 2학년이에요. 2학년. 네, 누나가 있고 그다음에 꿈별이가 네. 있고요. 누나는 동생의 장애를 어떻게 알아요? 제가 처음부터 알려주지는 않았고요. 처음에는 그냥 꿈별이가 수술을 했기 때문에 병원에 있어야 돼. 꿈별이가 좀 느려서 치료를 받는 거야.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다가 작년에 학교에 들어가서 장애인의 날에 장애 인식 교육을 받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프린트를 꺼내더라고요. 장애인의 날 이렇게 가로치고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 이렇게 프린트를 가지고 왔길래 아, 이제 때가 됐구나 해서 네 동생이 장애인이란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무슨 장애인이야? 라면서 그러니까 어떤 스테레오타입이 있었겠죠. 아이에게 뭐 휠체어를 탄다든지 뭐 이런 꿈별이가 느리잖아. 근데 그게 발달장애야. 느리면 다 장애야? 라고 해서 제가 이제 그 다운 증후군에 대한 책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줬어요. 가만히 이렇게 듣더니 가서 귀요미 장애인 이러면서 동생을 안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 광경을 보면서 저희가 이제 저랑 남편이 막 웃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유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우리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확실히 편견이 없는 아이라서 장애인, 그래? 장애인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되게 놀라웠고 지금까지는 아직 저는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뭔가 꿈별이 때문에 고래가 뭘 섭섭해하거나 그런 일은 사실 잘 없어요. 오히려 집에서 꿈별이가 방치가 되고 고래가 말을 하니까 나 이거 해줘 저거 해줘 하면 이제 고래한테 맞춰서 많이 해주는데 앞으로도 좀 꿈별이 때문에 내가 뭐를 희생한다든지 그런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고요. 장애가 있다고 해서 장애랑 동생의 장애랑 전혀 상관없이 고래가 커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장애 가족이고 꿈별이에게 장애가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뭐 제가 치료를 많이 다녀서 고래가 혼자 있어야 된다든지 돌봄 교실에 가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같이 겪어야 되는 일이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자랄수록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받는 영향들이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특히 이제 발달장애 영역 같은 경우는 가족에게 짐이 주어지고 있어요. 이 부모에게 주어지는 짐이 비장애 형제 자매에게도 가요. 이제 부모님이 나이가 들면서 부모의 사후를 비장애 자매도 같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지금 매주 화요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가끔 비장애 자매들이 나와가지고 증언을 하는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내가 이 아이 우리 형제 발달장애 형제를 돌볼 테니 엄마 걱정 마세요 라는 이제 그런 증언을 하는 그런 그 비장애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건 부모님들이 강요하지 않아도 그렇게 갖는 자기들의 삶의 무게인 것 같아요. 부모님들께 아직 나이 어리신 부모님께 제가 늘 좀 힘주어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 사회를 바꾸어야지 이 장애를 개인적으로 노력으로 해소할 수 있는 거는 너무나 작은 범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장애인 자녀 그리고 비장애인 자녀들의 행복을 위하신다면 우리 사회의 변혁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이거는 한 정신과 의사의 이야기를 들은 건데요. 비장애 형제자매의 감정을 존중해 주세요. 그것부터 또 시작을 하더라고요. 비장애 형제자매의 생각을 존중해 달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때 느끼는 감정. 같이 자라다 보면은 장애인 형제자매가 창피할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고 너무 사랑할 때도 있어요. 그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은 아이는 알아서 잘하더라고요. 이 재활치료는 굉장히 민감해요. 그쵸? 어떤 검증되지 않는 치료에 대한 우려와 사회적인 지탄이 또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그걸 받아본 건 아니고 이런 치료를 하세요라는 제안을 많이 받았는데요. 뭐 어떤 건강기능식품을 예로 들면서 그걸 파는 분이 이거를 먹으면 다운증후군을 고칠 수 있다. 얼굴 생김새도 달라진다. 장애가 없어진다라고 심하다.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좋은 말로 좀 네, 저는 다운증후군이 없어지길 바라지 않고요. 이렇게 네, 안 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되게 노발대발 하시면서 저를 이렇게 나쁜 엄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이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냐? 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냐? 왜 이런 아이의 장애를 없앨 수 있는, 아이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하지 않냐? 왜 아이를 그 고통 속에 놓아두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막 뭐라 하고 그분을 차단을 했는데요. 그게 이제 장애는 나쁜 것, 다운증후군은 나쁜 것 이렇게 보고 그거를 엄마가 고쳐줘야 된다라고, 그걸 하지 않는 엄마는 나쁘다 라는 식으로 그분들이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죄책감을 건드리는 식으로 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저는 다운증후군이 아닌 꿈별이를 상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치료는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아이의 장애를 수용하는 문제가 이 문제하고 굉장히 재활치료의 문제하고 연결이 될 것 같은데, 들리는 소문으로는 옆에 계신 수정님도 장난 아니게 이상한 몇십 년 전에 받아보셨대요.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갈게요. 네, 맞습니다. 제가 한때는 치료계의 여왕 사람으로 네. 저희 애는 이제 중복장애가 있어서 그러기도 하지만 사실은 꼭 필요한 치료들이 있기는 해요. 사실은 치료가 난무하는 동네가 바로 발달장애인의 치료 영역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예전에 진짜로 뭐 강릉에 침을 맞으러도 가봤고, 그때 당시에 또 유명했던 게 무슨 뇌파 치료하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중국에 또 가서 치료받고 오는 것들이 유행하던 시기라 제가 6개월을 중국에 가셨대요. 살다 온 사람입니다. 거기서 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소위 말하는 정상적인 걸음, 일반적인 걸음을 걸으려면 내가 이 아이와 평생을 치료의 삶을 살아야 될 거라는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 내가 우리 아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화들짝 놀라게 됐어요. 그 이후부터는 아이가 원하는 선택을 하면서,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선택하면서 같이 이런 활동들을 근데 골라가면서 저와의 관계도 회복이라기보다 점점 넓어지고, 그리고 외부의 자극에 그 자기가 원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기울여지는 것들, 그러니까 외박을 못하던 애가 외박을 한다든지, 같이 걸음을 잘 못 걷는 아이가 그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 걷는다든지, 이렇게 삶이 확장되는 거죠. 그리고 일상을 꾸려가는 거죠. 지금은요, 우리 아이 저랑 같이 살고 있는데 집에서 잠만 자고 가요. 나가서 본인이 하고 싶은 엘리베이터 타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이러고 돌아다니는데요. 본인 굉장히 행복해요. 그리고 저도 우리 아이가 자기가 선택해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선배맘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하시는 이야기가 늘 그 치료에 너무 목을 매지 말고 삶을 열심히 살아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지금 수정님이 하셨던 말씀하고 맥락을 같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모든 재활치료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한테는 분명히 필요한 치료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필요한 치료들, 어떤 치료가 이 아이한테는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은지를 좀 구분할 수 있는 기준점 같은 게 있을까요? 저의 기준점은 비급여인가이고요. 왜냐면 제가 네. 사보험이 없기 때문에 물리치료하고 작업치료는 비급여로 받을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종합병원에서 다니고요. 그래서 뭐 발달센터 막 회기에 5만 원, 10만 원 이런 것들 치료는 제가 금전적인 이유로 못 받아서 다행인 것 같고, 그다음에 언어치료는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에 지원을 받아서 뭐 자부담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근데 다운증후군 아이들한테 감각통합 치료가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그거를 한번 했더니 한 2달 정도 이렇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은 중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의 가장 큰 기준은 금전적인 것이고, 근데 저한테 치료를 너무 많이 다닌다 하는 분도 계시고 너무 적게 다닌다 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의 엄마일 때는 가능하면 많은 자극, 많은 치료들을 해서 우리 아이의 이후의 삶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사실 그 목표로 했죠. 근데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우리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 아이 삶의 많은 어린 시절이
대부분 치료실에서 보낸 시간 그 경험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미안하다고 저는 우리 아이에게 가끔 사과해요. 그래서 그 나이 또래의 아이들이 즐겨야 할 경험들, 가지어야 될 그 경험들, 이런 것들을 확보해 주는 선에서 이 조율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꼭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나중에 너무 후회돼요. 그 치료들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도 있지만 나의 욕심으로 우리 사회적인 분위기로 행해지는 치료들도 적지 않거든요. 그런 치료들에 우리 아이의 삶이, 어린 시절이, 그 소중한 삶이 다 매몰되는 우를 범하지 않는 현명한 어린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는 중학교 2학년인데요. 지금 드는 생각은 뭐냐면 그 어렸을 때 수많은 치료들 하루에 몇 개씩을 왔다 갔다 할 때 이것들이 알고 보니까 이 치료는 이런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데 이 치료는 이런 방향성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한테도 혼란이 올 정도로 치료의 방향성도 틀리고 뭐도 틀리고, 그리고 아이가 너무 괴로워하고. 근데 일단 엄마 입장에서는 우겨 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그거를 나중에 알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지금은 저는 치료를 어떤 기준에서 하냐면요, 아이가 성장을 하는데 이때 딱 필요한 거. 예를 들어서 음악 치료 같은 경우 저희 아이가 굉장히 어린 시절에 시켰었는데 6학년이 되면서부터 세상에 이 아이가 처음으로 박자라는 개념을 인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뽀로로라든지 음악을 들으면서 나나나나 이거를 박자에 맞게 처음으로 박자를 인식하기 시작한 게 6학년이었는데 나는 이 아이한테 2학년, 3학년, 4학년 이때 음악 치료를 막 시켜요. 난타 수업도 막 들여보내요. 아이는 당연히 너무 괴롭기만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와서 드는 생각은 아이가 필요로 하는 시기가 되었을 때 그걸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치료를 한번 좀 부모님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덧붙이자면 네네. 그 모든 판단을 우리는 부모가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어렵지요.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요구하는 것이 발달장애 지원센터에서 개인 지원 계획을 수립하기도 하지만 코디네이터의 역할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각 시기별로 필요한 서비스들을 부모가 지원받게 그 정보들을 국가기관에서 달라, 공공기관에서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어서요. 이런 요구를 같이 하는 것에도 우리 어린 부모님들이 좀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같이 요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 이름이 함께 맞는 비예요. 아시죠? 지금 어떤 비를 우리가 맞고 있는지. 이 사회 변화를 위해선 개인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함께 힘 모아야 되는 게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힘을 모아야 될지 이 방송 보시고 각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만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다운증후군은 다운복지관이 서울에 있는데요. 그 전국에 하나뿐인 다운증후군 전문 복지관이에요. 근데 다운복지관에 가면은 초창기에 이제 전체적인 설계를 좀 상담을 해주세요. 어떤 치료들을 받아야 하고 그게 어떤 시기에 받게 되니까 어디에 가서 알아보세요. 그다음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주변에 복지관이라든지 특수교육청이라든지 이런 곳까지 복지관에서 다 알아보고 알려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큰 도움을 받았는데 그거를 지자체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다운복지관에서 제가 이제 돈을 내고 상담을 하면 해주는 거여서 좀 그게 안타까웠고요. 그런데 이제 대신에 다운증후군에 대한 책자를 무료로 다 보내주셔서 그냥 신청만 하면 전국 각지로 다 보내주시거든요. 저는 그런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저는 SNS를 강추를 드리는데 페이스북에서 이제 작가님도 그렇고 회장님도 그렇고 페이스북에서 제가 팔로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SNS에 이런 장애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눠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분들을 팔로우하면서 소식들을 많이 접하고, 또 장애인 부모연대라든지 이런 소식들을 SNS를 통해서 제가 많이 접하다 보니까 어떤 책들을 읽어야겠구나, 어떤 공부들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당장은 못하더라도 이렇게 좀 설계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운 부모회도 SNS 통해서 알게 됐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이렇게 소통하고 이런 게 대면으로 만나기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온라인상에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이제 소통 라인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우선 공공기관의 정보망들이 있어요. 그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얘기했고, 그리고 주민센터를 찾아서 사회복지사들에게 필요한 요구를 정보를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그리고 그 복지로, 한글로 복지로 치시면 그 복지로 홈페이지에 연결돼서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의 그 장애에 관련한
필요한 서비스 모두 신청할 수 있고 정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요. 이렇게 온라인 커뮤니티들이 사실은 지금은 너무 많은 정보가 이렇게 돌아다녀서 생기는 부작용도 적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다양한 채널로 다양한 정보를 조금 취합하는 그런 능력, 역량도 좀 갖춘다면 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오히려 난무하기 때문에 오히려 오정보가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각각의 재활 치료가 이제 시작하시는 부모님들한테 이런 치료하세요, 저런 치료하세요 라고 말은 못하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완치라는 말이 들어간 치료실, 병원 일단 걸으세요. 장애는 완치되지 않는다, 완치된다, 이걸로 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정체성은 완치되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한 인식을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 때고 삶의 어느 순간에서 검증되지 않는 치료의 유혹에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꾸 너무 혼자서만 힘들 때는 연대, 같은 사람들,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끼리 우리가 힘을 합해서 마음을 나누면서 또 우리가 이렇게 힘을 받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 울림님은 좀 이렇게 같은 상황에 있는 가족들과 연대하고 계신지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저는 다운복지관에서 그 영유아 프로그램을 함께 하고 있는 엄마들하고 친해지면서 이 6가족이 다 함께 여행도 가고요. 놀이공원도 놀러 가고 키즈카페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친해졌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 좀 자연스럽게 생활 이야기도 하고 뭐 고민 상담도 하고 서로 장애 등록 빨리 해 막 이러고 바우처 아직도 신청 안 했어 이런 이야기들도 해주고 그러면서 많이 의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또 코로나 시기에 애가 돌되자마자 코로나가 터져서 선배맘들은 많이 못 만나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좀 더 많이 키운 분들도 이렇게 대면해서 좀 많이 만나고 그럴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뭔가 이런 단체에 들어간다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부담이 돼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고, 언젠간 내가 부모님한테 가입을 해야지 라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소규모 모임이 있다는 건 굉장히 큰 힘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런 모임을 꼭 가지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와 동시에 이거는 개인적인 영역이에요. 우리가 공적인 영역에서의 연대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장애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가 몸담고 활동하고 있는 전국장애인 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자녀들의 권익 옹호를 위해서 만들어낸 부모 운동 단체입니다. 발달장애인 복지의 역사는 부모연대의 역사입니다. 앞으로도 네. 그럴 것이고요. 아직 젊으신 분들은 사실은 뭐 부모연대가 과격한 시위를 한다라는 이미지가 더 강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만 뉴스로 나옵니다. 이런 세상이 아직도 대한민국의 현실이고요.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발달장애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그 부모연대라는 조직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이슈를 던져줄 때만이 그나마 이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노력을 하면서 우리 자녀들의 권리, 또 우리의 권리, 부모들의 권리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복지관, 그리고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거기 가서 필요한 서비스 받으시고요. 자조모임도 많이 지금 운영들 하고 있어요. 그런 자조모임도 이용하시고 세상 밖으로 자꾸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집안에서 틀어박혀 있으면 나의 삶이 너무 우울해지기 때문에 삶의 질은 당연히 떨어지고 건강이 나빠지고 사실 안 좋은 그런 그 참사들이 우리가 벌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걸 정말 이제 끝내는 그런 사회 만들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저도 활동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이제 단체 홍보 지금 네. 시간이 돼버렸습니다. 네. 김완 작가의 죽은 자의 집 청소를 읽으면서 전율과 충격에 휩싸였던 대목이 있어요. 사람은 고독해서 죽지 않는다. 고립돼서 죽는다. 우리들 장애 문제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장애 문제의 핵심은 바로 고립이에요. 고립되면 죽어요. 끝내 죽음에 이른다. 저는 이 차가운 현실이 결코 먼 미래의 일이 아님을 이제 서서히 체감해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고립되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들끼리의 연대도 중요하고요. 사적인 자조 모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우리의 인식 전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서 내 아이의 장애를 바라보는 나의 시점, 관점부터 바뀌고 나면은 아이의 장애와 더불어 비로소 행복한 삶을, 일상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오늘 두 분이 좋은 말씀 들려주셨는데요. 마무리 말씀 하나씩 들어보고 갈게요. 저는 꿈별이를 낳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꿈별이를 낳고 나서 장애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까지 그런 힘들었던 과정까지도 지금 저를 만드는데, 저를 성숙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다고 생각을 해서 다 필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비장애 아이 고래만 키웠다면 저는 되게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내 아이가 이뤄낸 것들을 나의 성취로 착각하면서 사는 엄마였을 것 같은데, 꿈별이를 만나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아이, 내 뜻대로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아이를 키우면서 나는 좋은 엄마가 되지 말고 그냥 엄마만 해야겠다 라고 다짐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과거에 내가 되게 오만했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장애를 수용하는 과정이 제가 되게 겸손해지는 과정이었고, 그래서 장애가 있는 아이가 나를 찾아와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가 부정적인 게 아니라 저에겐 되게 감사한 일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한 인연들도 또 알게 됐고요. 장애 가족의 삶이 그렇게 불행하지만은 않고 되게 성장하는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청년이에요. 이 청년 때문에 제가 이 나이에도 늘 에너지가 넘치고 재미있는 하루하루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미안해요, 우리 아이한테. 왜냐면 우리나라 사회가 너무나 장애인들을 차별하고 혐오하고 배제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알 거예요, 아마. 글을 몰라도 말을 하지 못해도 그 사회적인 분위기라는 게 한 사람을 압도하는 수준의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들이 너무나 미안해요. 그 먼저 산 세대의 부모로서 많이 미안하고, 젊은 부모들에게도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살아오고 싸워오고 했는데도 아직도 이 수준인 게 조금 미안하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열심히 나의 장애인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죽은 뒤에 우리 아이가 좀 보다 더 인간적으로 살게 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같이 많이 활동하고 목소리 내고 불편한 것들 참지 마시고 얘기하시고 주장하시고. 단 지금 학부모 값이 굉장히 문제되죠. 기본적인 서로를 존중하는 것들이 바탕이 되는 그런 사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한비에서는 영유아기에 우리 앞에 닥치는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 다음부터는 학령기, 성인기 계속해서 쭉쭉 갑니다. 우리가 한번 알아볼 거예요. 과연 어떠한 문제들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한번 다 훑어보려고 하니까 앞으로도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이거 꼭 설정해가지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자리 함께 해주신 두 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